네, 오늘은 계속해서 자산과 관련된 문제풀이 332페이지의 4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 본문에서는 자산까지 다 진도 나갔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자산에 관한 문제풀이 풀고 부채와 자본으로 넘어갈 차례죠. 자, 자산 문제 오늘은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4번. 주식회사 한공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대안으로부터, 그러니까 대안이 자동차 파는 회사입니다. 대안은. 그리고 주식회사 한공은 어떤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공이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대안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그러니까 영업하는데 쓰려고 자동차를 샀어요. 100만 원에.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주식회사 한공. 자, 주식회사 한공은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식회사 한공이 지금 자동차 샀어요. 자동차. 그러면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그리고 어음을 3개월짜리 어음으로 회사가 발행해 줬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채를 안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유형자산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어음이 아니라 이건 미지급금이에요. 주식회사 한공 입장에서는 미지급금. 미지급금. 그러면 이제 대안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대안. 자, 주식회사 대안입니다. 자동차 파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파는 회사가 자동차를 팔면 대변에 우리가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돼요. 대변은 상품 매출. 자, 이제 차변을 보면은 주식회사 대안은 돈을 못 받고 어음을 받았네요. 우리 당좌전에서 배웠던 바로 이게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이게 유형자산을 이제 자동차가 유형자산입니다만은, 자, 여기가 대변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유형자산은 이거 차변에 와야 되겠죠. 차변에 자동차 산 거. 그리고 돈을 안 주고 어음 발행했으니까 이거 대변의 미지급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채죠.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부채가 되고 차변의 유형자산은 자산이죠.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공의 입장에서 봅시다. 한공은 파란색으로 분개해놨죠. 유형자산이 증가했다. 그렇죠.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아닙니다. 한공은 자동차 파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틀렸어요. 미지급금이 증가했다. 그렇죠. 미지급금 부채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증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한공의 입장에서 보면 유형자산 증가하고 미지급금 증가한 1번과 3번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안의 입장에서 볼까요? 자, 대안은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 그렇죠. 받으러움이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 이거 맞았어요. 받으러움이, 대안이 지금 어음을 받았으니까 상품을 팔고 매출 채권 증가합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이 감소했다. 주식회사 대안은 유형자산을 판 게 아니라 재고자산을 파는 겁니다. 자동차를 파는 회사에서의 자동차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틀렸고. 미수금이 증가했다. 미수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이에요. 받으러움.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으므로 받으러움이 되죠. 틀렸죠. 미수금이 아니라 받으러움이다. 매출의 발생. 그렇죠. 매출이 발생했죠. 여기 상품 매출이 매출이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대안 거는
맨 처음 매출채권 증가하고 매출 발생한 거, 요 두 개가 맞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양쪽으로 다 맞은 거는 1번이다. 문제가 아주 이게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야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네, 옳지 않은 걸 물어봅니다.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가격뿐 아니라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았죠? 유형자산의 취득 후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상 유지를 위해 쓰면 기간 비용이고, 생산능력 증대,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해야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50만원에 구입하면서 매입 운송비 3만원, 사용 전 검사와 설치비 25,000원을 지출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네. 자, 기계장치를 50만원에 사는데 운송비가 3만원 들어가고 설치비도 25,000원 들어갔다. 모두 취득과 관련된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이 세 개를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55만 5천원이 되겠죠. 다음에 7번.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랬습니다.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용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산을 증가시켰네요. 그러면 자, 비용 발생을 안 하고 자산 증가하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 1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익이 어떻게 될까? 자, 이익은 비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익은 자, 비용 발생을 해야 되는데 비용 발생을 안 시켰네요. 이거 누락시킨 거죠? 그러면 이익이 커집니다. 이익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비용 발생을 자산 증가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 발생을 지금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과대입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을 볼까요? 자본. 자본은 왜 관계가 있느냐? 이 비용 발생을 안 하고 하면은 이익이 커지게 되니까 그 이익이 어디로 가요? 결산할 때 보면은 미처분 이익이여금 기말 자본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익과 자본은 같은 정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과소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과대가 됩니다. 과대.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을 보면 부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부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산과 비용, 수익, 자본의 영향이 있는 것이지 부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4번을 보면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자산의 과대. 예, 지금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거예요. 비용을 자산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자산이 과대되고 비용은 과소되는 거죠. 네, 이렇게 차분하게 분석해 보시면 답이 4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주식회사 한공은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억 원을 지급했다. 이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근로효율이 높아져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면 3억 원의 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생산성이 증대됐대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리고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장부 금액에다가 포함시켜야죠. 따라서 1번의 답이 있네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네, 1번이 맞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답니다.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2020년 1월 1일에 구입을 했고 12월 30일에 결산을 한다. 그러면 딱 1년 지났습니다. 1년분만 계산하면 되죠. 자,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50만원이면 정액법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요? 취득원가 300만원에서 잔존가치 50만원을 제외하고 내용연수로 나누죠. 5년 나누기 5가 이게 1년분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면 250만원을 5로 나누라는 얘기죠. 250만원을 5로 나누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1년치니까. 다음 10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0년 12월 31일 차량 운반부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2020년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물었습니다. 자, 올해 1월 1일 날 샀고요. 2천만 원에 샀는데 취득세가 200만 원 나왔군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차량 운반부의 취득 금액은 2,200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분 계산은 220만 원을 5로 나누면 되죠. 이게 1년분이죠. 예. 5, 4, 20, 5, 4, 20, 440. 1번이 답이죠. 다음에 11번 계속해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0년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취득은 작년 1월 1일이고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은 1,0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 45%를 적용한다. 정률법이면 내용연수는 계산해서 사용하지는 않죠. 내용연수에 따라서 정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을 2번 해봐야 돼요. 첫 해하고 두 번째 해가 감가상각비가 서로 다르죠. 자, 일단은 2019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취득금액에다가 45%를 곱합니다. 그러면 45%니까 딱 450만원 나오겠네요. 자, 첫 해는 450만원. 자, 두 번째 2020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000만원에서 1차 년도에 감가상각했던 금액 450만원을 빼고 그 금액에다가 45%를 곱하는 겁니다. 미상각 잔액에 대하여 45%. 그러면 550만원의 45%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와요? 계산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247만 5천원 나와야 되겠죠? 예. 550만원 곱하기 45%. 네,
47만 5천 원.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실 때 계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손계산기를 가지고 가시거나 컴퓨터에 있는 이 프로그램 있죠? 계산기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지고 이걸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쓰는 게 나는 잘 숙달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로 쓰시면 되고, 나 이거 어색하다 그러면 아예 손계산기로 가지고 가셔서 계속 하시고, 수업 시간에도 자꾸 계산하는 것을 같이 제가 계산할 때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계산이 좀 시험날 막 틀려가지고 또 계산하고 그러지 않도록 숙달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같이 계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그 11번은 2번이 답인 거죠. 2번이.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2020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2019년 1월 1일에 영업용 차량을 1,000만원에 구입했답니다. 영업용 차량을 1,000만원에 구입했고요. 감가상각은 연 1회 한답니다. 연 1회. 정률법으로 한대요. 정률법. 상각률 20%. 네. 아까 11번에서 45%였죠? 이거는 20% 적용합니다. 자, 2020년도는 이것도 2019년 1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2차년도입니다. 2차년도. 한번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1차년도에는 1,000만원이 20%니까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차년도는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것의 20%.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800만원의 20%니까 160 나오죠? 네. 그래서 2020년도의 감가상각비는 두 번째 계산하는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인 200만원을 빼고 그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20%를 곱하기 한다. 예. 그래서 우리 정률법 계산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이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감누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미상각 잔액이에요. 취득 원가에서 감누를 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정률 해주는 거죠. 곱하기 정률. 이게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계산 공식이죠.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자, 13번.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관련 자료이다. 밑에 질문은 12월 31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2020년 12월 31일. 네. 그러면 2019년 7월 1일 날 창고를 샀군요. 7월 1일 날 1,000만원에 중개수수료 20만원, 그러면 1,020만원이죠. 나번. 또 같은 날 취득세 50만원하고 등기료 30만원. 이것도 취득원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취득세며 등기료. 그러면은 아까 1020에다가 80, 1100이네요. 1100. 자, 결국에 여기까지가 취득원가입니다. 1100만원의 건물을 취득했다. 자, 이제 답번을 보면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제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그러면 1100만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치 감가상각이 나와요. 그러면 1년에 110만원이겠네요. 네, 1년에 110만원. 정액법이 월할 상각한다.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7월 1일 날 샀네요.
2019년 7월 1일 날. 그러면 2019년도 감가상각비는 1년치로 하지 말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딱 절반이네요. 그러면 2019년도는 이것의 절반이니까 55만 원. 여기서 물어본 것은 2020년 12월 31일에 감누를 물어봤으니까 2020년은 제대로 1년이 됐죠. 1월 1일부터 따져야 되니까 110만 원. 두 개를 더하면 165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는 110만 원이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기급까지 다 더해야 돼요. 네, 그래서 165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4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0년 1월 1일 날 차량 운반부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처분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그 처분 금액에서 뭘 빼야 돼요? 장부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장부 금액이란 뭐냐?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취득 금액에서 감누를 뺀 거.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은요, 처분 금액은 여기 딱 주어집니다. 400만 원이다. 예. 처분 금액은 구했습니다. 400. 자, 장부 금액을 알려면은 장부 금액을 딱 알려줄 리가 없죠. 문제에서. 취득 금액은 알려주겠죠. 여기 구입 금액 600. 거기에서 감누를 계산해야 장부 금액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감누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2018년도에 샀고 정액법이고 5년이고 잔존가치가 40이다. 그럼 600에서 40을 빼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오죠. 56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군요. 계산기로 560만 원 딱 입력하고 5년이네요. 내용요소가 5년 나누기 5 정액법이니까. 그럼 1년에 112만 원. 1년에 112만 원. 그러면 처분을 언제 했냐면 2020년 1월 1일 날 처분을 합니다. 이 차량을 사기는 2018년 1월 1일 날 샀습니다. 몇 년 지났냐? 딱 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112만 원을 두 번 했잖아요. 112만 원. 그러면 감누가 200, 이걸 합치면 224만 원이죠. 감누는 224만 원이고 취득은 600만 원이므로 600만 원 빼기 224만 원이 바로 장부 금액이다 이거예요. 빼봅시다. 빼보면 장부 금액이 얼마 나와요? 빼보세요. 취득금액 6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24만 원.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376만 원 나오죠? 예. 376만 원이 장부 금액인데 처분을 얼마에 했어요? 400에 처분을 했죠? 더 많이 받았잖아요. 24만 원 더 받았습니다. 24만 원. 그 더 받은 것이 바로 처분이익입니다. 처분이익 2번에 있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24만 원. 2번이 답인 것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24만 원.
네, 장부 금액을 산출하는 거, 예, 감가상각을 처분 시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 1년치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부터 계산을 해서 몇 년간 해야 되느냐, 이걸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우리가 수정전 잔액시산표, 합계 잔액시산표, 회계의 순환 과정할 때 간단한 거 만들어 봤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차변 대변에 잔액만 보이는 거예요. 합계는 안 보이고. 자, 그러면 지금 2020년 12월 31일 현재 건물의 잔액은 1억 원. 여기 잔액은 취득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건물 감가상각 누계, 그동안 감가상각한 게 2천만 원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2에 보면은 결산 정리사항이 있는데, 건물은 2019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으며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왔나 봐요. 잔존 가치는 없었대요. 그러면 1억 원을 5로 나눠보면 1년에 2천만 원씩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거 2천만 원 감가상각한 것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지금 있는 거고, 올해 또 2천만 원 해야 되죠. 올해도 1년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이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결산 정리 이후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4천. 올해 거 2천 또 더해지니까. 예. 두 개 더하면 4천.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파악하면 금방 4천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16번.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총계정 원장이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기계장치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의 1월 1일 기초는 취득금액이죠. 9월 5일 날 이 기계를 팔았나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기계장치 1200kg가죠. 팔면 기계장치가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 때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주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전기까지 감가상각한 게 1,000만 원이었는데 팔 때 이것도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1200에 산 기계를 9월 5일 날 1,000만 원에 처분했다. 얼마에 처분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처분했다. 이 원장으로 보면 9월 5일 날 처분했다는 건 확실해요. 자, 그러면 9월 5일 기기장치를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했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200만 원에 처분했다면은 전기말 현재 기계의 장부 금액이 1200에 샀었고 1000만 원을 감가상각했으니까 장부 금액도 200만 원이었네요. 딱 장부 금액만한 금액으로 팔았으니까 네, 이익이나 손실은 없었겠습니다. 다음에 처분 시 당기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9월 5일 날 처분했기 때문에 원래 정확히 한다면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는 9달치는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겠대. 안 하면 더 계산이 쉽죠. 만약에 처분 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해서 판단하라 그랬으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여기에 9달치의 감가상각비가 누계액에 더해져야 되죠. 네, 여기서는 없는 걸로 간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에서 1번 기계장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제로. 맞습니다. 2번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200. 아까 확인했죠. 1200이 취득했고 감루가 1000만 원이니까 장부 금액은 200으로 표시되죠. 3번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200. 맞았죠. 4번 기계장치 처분 시 외상 매각 대금 200만 원은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기록한다. 뭐로 기록해야 돼요? 미수금으로 기록해야죠. 미수금. 예.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기계값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미수금이라고 해요. 외상 매출금 아니에요. 외상 매입금은 당연히 아니고, 외상 매입금은 부채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원재료나 상품을 사고 외상했을 때 외상 매입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입니다. 자, 다음에 17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를 65만원에 취득했답니다. 이 차량 운반구 잔존 가치는 5만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으로 추정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잔존가치 5만원을 여기서 취득금액에서 빼요. 그러면 60만원이죠. 5로 나눠볼까요? 1년에 얼마예요? 1년에 12만원이죠. 60만원 나누기 5 하면은 맞죠? 12만원. 연간 12만원을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보요. 자, 주식회사 한공이 2020년 9월 30일 이 차량 운반구를 40만원에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이 말은 뭐예요? 9달치도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2020년 9월 말일에 처분했으므로 2019년 1월 1일 날 샀으니까 1년 9개월 됐어요. 1년 9개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년치가 12만원이니까 거기다 9개월치 얼마 나올까요? 9만원이죠. 9개월치는. 1년에 12만원이면 한 달에 만원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거기다 9개월치까지 감가상각을 처분시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모랄 계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21만원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21만원. 자, 21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취득금액에서 빼면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우리가 처분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지려면 처분금액 40만원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처분금액 40만원은 아니까 장부금액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장부금액은 이제 감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65만원에 산 기계니까 차량이니까 65만원 빼기 65만원 마이너스 21만원 해보세요. 그러면 장부금액 나옵니다. 44만원이네. 빼보니까 장부금액 44만원하고 40만원을 비교해보세요. 4만원 더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처분손실 4만원이 되겠네요. 처분손실 4만원 1번에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실 4만원. 네,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것까지 회계 처리하고 또 처분 손익 계산하는 거 우리 연습했죠. 자, 밑에 것도 또 유형자산 문제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도 기초 시점의 본사 건물 관련 계정이다. 건물이 지금 기초 100만원 취득금액이에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초 30만원. 네, 지금까지 감가상각 한 누계액이에요. 2020년 1월 1일 현재.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 12월 31일 1년 지났어요. 또 본사 건물을 80만원에 매각했답니다. 매각 시점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단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이며 잔존가치는 없다. 자, 그러면 취득금액이 100만원이니까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냥. 그러면 1년에 10만원씩입니다. 1년에 10만원씩. 그러니까 전기에 이미 30만원 감가상각 해놨죠. 예, 해놨으니까 여기다 10만원을 더 더하면 감루는 40만원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원이다.
그러면 취득금액이 여기 있으니까 기초 이게 취득금액이에요. 100에서 40만 원을 빼면 60만 원이 장부금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만 원 장부금액과 여기 있는 처분금액 80만 원을 매각금액을 비교하시면 20만 원 더 받았다 이거예요. 20만 원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분 이익이 20만 원이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19번. 네, 이것도 유형자산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했다. 2020년도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네, 그냥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보기를 직접 보면서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예, 답을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 감소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소했다는 말은 처분했다는 말이죠. 예, 보니까 처분했네요. 예, 12월 31일 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 맞는지 계산을 해봐야죠. 자, 2019년 1월 1일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2년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취득원가 2천만 원이요. 정률법은 정률법이고 40%. 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해는 200만 원에 2천만 원에 40%가 되겠네요. 그러면 1차 년도는 40%니까 428 800만 원이 1차 년도. 자, 2차 년도에는 2천만 원에서 800을 빼요. 그러면 1200만 원이 미상각 잔액인데 1200만 원에 40%는 얼마 나오는가요? 1200만 원에 40%는 얼마 나와요? 계산기로. 계산 안 하세요? 네, 480만 원.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감누입니다. 2년치 감가상각 누계액은 1280만 원이에요. 틀렸네요. 1번은. 네, 120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8280 나오잖아요. 1번은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 2번은 매출 채권이 500만 원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매출 채권이 이게 우리가 지금 파는 게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다음과 같이 건물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라고 안 해요. 예. 6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이지 매출 채권이라면 외상매출금이었다는 건데 틀렸죠.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고 일반 채권입니다.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220만 원 감소한다. 그러면 220만 원 손실을 봤다는 얘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보는데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고 아까 계산했죠. 감누는 1280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 한번 계산해 봅시다. 2천만 원 빼기 1280만 원 720이네요. 네. 장부 금액이 720인 것을 얼마에 팔았어요? 500에 처분했죠. 그러니까 220만 원 싸게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번은 맞았네요. 당기순이익이 우리가 싸게 팔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220만 원 감소하죠. 당기순이익. 3번은 맞았다. 4번에 미수금이 나왔는데 왜 500만 원이 감소한다?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요?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면 미수금은 맞습니다. 금액도 500만 원 맞아요. 처분 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안 되죠. 미수금이 증가했다 그래야죠. 증가.
받을 돈이 증가한 것이지 감소하려면 돈을 받아야 감소하죠. 미수금이라는 일반 채권은 채권이라는 건 받아야 감소하는 것이 지금 발생을 했으면 미수금이 증가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4번. 3번만 맞았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제 유형자산 끝나고 무형자산으로 문제가 넘어가는군요. 개발비 무형자산이고 특허권도 무형자산이고 상표권도 무형자산. 임대보증금은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우리 부채 배웠나요? 부채까지 다 했어요? 자산만 다 했나요? 앞에서? 그러면 아직 임대보증금은 안 배웠겠네요. 임차보증금은 자산이니까 비유동 자산에서 그럼 배웠겠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성격이 다르다. 4번. 다음 2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특허권, 무형자산이죠. 영업권도 무형자산입니다. 장기 대여금, 이거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 아니라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이죠.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단기 대여금이 당좌자산.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그렇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그래서 무형자산만 고른 것이 가나라가 되니까 4번에 답이 있다. 이거죠. 다음 22번.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가 뭔가요? 요즘처럼 지식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A가 무형입니다. 무형의 가치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새로운 무형의 가치를 확보하고 보유한 무형자산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A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다 골라봐라 했으니까 가번 골라야 되겠네요. 특허권, 상표권, 무형자산이고요. 물리적 식별이 가능한 형체가 없다. 그렇죠.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이 무형자산이고요.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자산이다. 그렇죠. 이용이 돼야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될 수 있어요.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만 인정한다. 아니죠. 왜 영업권만 있겠어요? 무형자산에는 특허권도 있고 개발비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가나다 1번이 답이다. 다음 23번이요.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자산 상각 1번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았어요.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았어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았어요. 4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었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산을 다 문제를 이제 풀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는데 부채와 자본 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 공부를 하고 나서 뒤에 와서 또 부채와 자본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 66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맞췄으므로 이제 재무상태표 70%는 공부했다. 7할은 공부했습니다. 부채와 자본은 자산보다 훨씬 내용이 작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우리가 먼저 부채부터 공부하실 텐데요. 유동부채가 더 부채에서는 개정 과목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유동부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비유동부채 개정 과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는 무엇이며 유동부채는 무엇인가? 여기 두 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라는 것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데 유동부채라는 것은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단기부채를 말해요. 결산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빌릴 때는 비유동부채였지만 기간이 지나면 결산일 기준으로 보면 상환기한이 1년 내에 도달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나중에 유동부채로 뒤바뀌는 유동성 대체분계라는 걸 부채에서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동부채의 첫 번째 매입채무부터 공부하겠는데요.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의 매출채권이라는 통합 계정이 있었죠. 거기에 상대적 계정이 매입채무라는 통합 계정이 있다는 겁니다. 매입채무는 두 개의 계정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매입채무입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자, 매입채무를 먼저 읽어볼까요? 매입채무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어 상품의 인수, 서비스 등을 제공을 받았으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향후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되는 부채이다. 향후에 이게 뭐예요? 부채를 상환하려면은 향후에 자원, 즉 자산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의 상대적인 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으로 가서 외상매입금.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매입채무의 첫 번째 계정인데요. 상품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부채를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 시에 부채를 인식하는 거니까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을 샀으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산 증가하면서 외상매입금에는 부채가 또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한다. 자, 매입 시 외상매입금은 이런 경우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을 했으니까 약속한 날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 시점에서 외상매입금이 이렇게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됩니다. 상환하는 날 외상매입금은 차변에서 부채 감소. 그리고 자산이 아까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런 자산이 감소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채 감소, 자산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급어음. 이것도 매입채무 두 번째 개정이죠. 그래서 매입채무는 개정 과목이 두 개라고 그랬죠. 1. 외상매입금, 2. 지급어음. 자, 지급어음은 우리가 자산에서 받으러움 배웠던 거의 상대적 개정 과목이에요. 자,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 내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라는 거 우리 받으러움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예, 지급어음도 이 어음의 정의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지급어음은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서 어음을 발행한 것이 지급어음이고, 자산에서 배웠던 매출채권의 받으러움은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것이 받으러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이라는 건 어음을 우리가 발행했다는 거예요.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요,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게 지급어음 부채니까 대변에 증가를 시켜라 이거예요. 자,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서 지급어음이라는 매입채무가 증가합니다. 여기 부채 증가, 매입채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산 증가. 그러면 이제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약속한 날이 돌아오겠죠. 만기일이 돌아올 때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만기 때는 이 지급어음이라는 매입 채무가 차변에 와서 감소, 부채 감소죠. 대변의 당좌예금, 통장 예금에서 인출이 빠져나가죠. 자산 감소.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이 감소하고 또 부채도 감소한다. 차변에 와서.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표의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매출 관련해서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당좌자산 배울 때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상품을 매출하고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움이라는 매출 채권으로 기록하죠. 자, 근데 오른쪽에 보면 상품 외의 것을 매각을 하고 외상으로 했다면 이건 외상 매출금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미수금. 또 상품 외의 것을 매각을 하고서 어음을 받았어요. 이거 받으러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미수금. 외상이든 어음을 받았든 상품 외의 거래에서 외상이나 어음 받으면 개정 과목 똑같아요. 그냥 미수금. 자, 매입 쪽으로 가볼까요? 네. 매입 시에 상품 매입 시 외상 거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 또 상품을 매입하고 우리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했어요. 지급어음. 이것도 매입 채무.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서는 외상을 했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하면 안 돼요. 미지급금. 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어음으로 지급했어요. 네, 이것도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래서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서 외상을 했거나 어음을 받았다. 두 개 다 미지급금이다 하는 것을 이 표에서 지금 정리해주고 가는 겁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우리 부채의 유동부채에서 매입 채무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다음 시간.